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퇴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자리에 물러나면서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무위원 서열 4위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출근길에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행의 각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어제가 노동절이었거든요. 영어로는 우리가 메이 데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부르고 세 번을 부르게 되면 흔히 우리 비행기 우리 조종사가 조금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메이데이 이러잖아요. 저는 아마 그 메이데이라고 하는 어제 노동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마디를 이어붙인 그런 어떤 초유의 어떤 국가 비상 사태라고 보고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출마를 했고요.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원내 일당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메이데이에 해당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집안이 위기 질서가 엉망이고 막 위기 질서가 막 뒤집어질 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상황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완전히 이거 콩가루 국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원내 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가 과연 총리직을 내놓고 대통령 대행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를 내놓고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차치라 하더라도 저는 그럴 때 원내 일당의 역할, 특히 이재명 후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런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진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그렇게 급했나.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한 달 뒤가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물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해도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함으로써 지금 대통령도 부재, 국무총리도 부재,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부재, 이제는 사회부총리까지 대행의 대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모든 국정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피해들은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상황은 그냥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가 국민 안중에 없는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한덕수 전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32일 대선까지 대선 전국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이주호 그것이 대행이 됐든 대대행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행입니다. 대통령 대행이 30여일간의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일 거예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통상을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빈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훨씬 더 전략적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일부 보수층에서도 일부 보수층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도 차라리 그게 더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은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여하튼 간에 한덕수 전 대행이 물러나서 정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남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요. 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 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호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자리도 공석인 상황인데 이주호 대행이 선거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크나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권한대행이 잘 이렇게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부재이기 때문에 지금 치안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도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관련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이주호 어떤 대행이 보면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나름대로 국민 불안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은 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오늘 뭐 한 번도 이런 대행직을 뭐 본인이 고민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아마 지금 이주호 대행체제가 들어와서 아마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주호 대행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달이라는 이 황금 시간대가 결국은 국민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적인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주호 대행마저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보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어떤 구제해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 죄명을 없애버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지만 그 부분이 다 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걸 추진했을 때 이주호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주호 대행 체제 자체도 민주당의 어떤 탄핵 경고 앞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지금 2조 대행 체제로도 상당히 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국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또다시 2조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된다면 정말 이 굉장히 이 국정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 소장님 할 부분은 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것을 없애는 부분을 법안으로 내고 통과되더라도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법률은 소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주호 대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탄핵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분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시도했던 것은 대행이 됐으나 그 이전에 탄핵을 해야 했던 그 명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그것도 이제 빌미가 되는 것이고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이주호 대행 체제로 이제 계속 갈 텐데 그냥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내외 돌발 변수를 차단하는 거, 감지하는 거. 두 번째로는 국정 운영 지속하는 거, 그거.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 선거 공정 관리거든요.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주호 대행도 직전까지 한덕수 전 대행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것이 설사 전반적으로는 공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구와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대행이 철저하게 선거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최고 총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었거든요. 15명 이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 정족수가 좀 부족해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무회의 개의를 하려면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아마 국무위원들이 사임을 통해서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의사 정족수라든가 의결 정족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 아마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만 국무회의를 15인 이상으로 한 이유는 아마 나름대로 우리 장관들이나 부총리들 어떤 지혜를 모아서 국정원에게 다 반영하라는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임을 해버리게 되면 국무위원 숫자 계속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무회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이냐 이게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하는 그런 시비 논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추경안에 대한 이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과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저는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또 다른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국회로 입상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아마 이주호 대행이 여는 국무회의는 생각보다 그냥 나름대로 어떤 의결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그냥 단순한 회의용이지 아마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이주호 대행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는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그냥 현상 유지적인 그런 소극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까지 어떤 부재 중인 어떤 국정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아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은 언제든지 소급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 부칙이 너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개정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전체 아마 사법 질서나 어떤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시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이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김철은 교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원칙이 있죠. 15명 이상, 30명 이하가 이제 국무회의 구성의 조건이죠. 근데 항상 예. 우리가 보면 어디에나 부차 조항과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정족수 과반수 이상이 개의 요건을 동의를 하면 그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가능해요. 이건 뭐 더 덧붙일 게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긴 상황입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은 탄핵
해야 될 사유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선거 국면이에요. 예. 중도층들은 또 아무리 또 중도의 중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의 보수도 있거든요. 그 중도의 보수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심우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략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심우준 이게 뭐 앞으로 6개월 뭐 1년이 남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32일이면은 대선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건 중도 차원.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뭐 한덕수 전 대행도 대선에 나오면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게 왜 민주당은 줄 탄핵하느냐, 줄 특검하느냐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굳이 여기에 대한 빌미를 더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는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지 않겠다. 이러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더 민주당으로서는 낫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예, 이제 짧게 남은 대선 기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카드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탄핵안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번 만약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저는 어제 전격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재 파기환송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하풀이 탄핵이다 하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 뒤가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 국정 자체를 조금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다는 건 저는 뭐 국정을 그냥 조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국정을 막 흔들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면 예. 굉장히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고 그 국정 마비가 생긴 그 원인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었고 탄핵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사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양비론적인 그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기 때문에 유죄 후보라는 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됐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주는 이 민주당의 어떤 경고 시그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민주당의 뜻대로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해당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에, 그 탄핵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또 그 부처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장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더욱더 아마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국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탄핵을 어제 최상무 대행을 탄핵을 통해서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한편 어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대선 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걸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합뉴스TV의 생중계를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 전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는 10명이 이제 찬성을 했죠. 1심과 2심. 1심은 이재명 후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는데 1심이 옳았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타격입니다. 파기환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다 사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세는 중도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국민에게 뜻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집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고법 파기환송심 아직까지 유죄 취지의 환송이지만 100만은
이상일지 100만 원 미만일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전력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헌법 84조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건 만약입니다. 당선이 된다면 계속 재판을 할지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스톱 정지가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5월 2일 오늘 시점에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타격인과 동시에 또 결집 양가성이 다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전국에서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 뭐 허위 사실 공표인데 고상하게 얘기해서 허위 사실이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게 되면 참말을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나오지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처한 어떤 굉장히 곤란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고의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규 씨가 골프를 안 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것을 조작했다는 형태로 거짓말을 했고 또 백현동 용도 상향 올린 부분도 그건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고의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민주당의 태도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날 때는요 사법정이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또 다른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이 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니까 그 부분 또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마음에 들면 정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농단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교체론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일 대우로 이재명 후보를 밀겠다는 거고 결국은 한 달 안에 지금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게 되고 만약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가서 대통령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그때 가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는다거나 한 이런 형태로 좀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6월 3일 날까지 이제 출마를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현명한 선택이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계엄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열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대선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아마 그동안에는 뭐 어떤 범보수 뭐 빅텐트라든가 또는 예. 반이재명 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추상화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후보인데 그리고 죄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되는 데 막기 위해서 반 이재명 연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과시화될 가능성은 있다.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어제 공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 더 책임지는 큰 길을 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전 대선 출마를 잠시 후 10시에 이제 선언할 예정인데요. 출마 선언문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일단 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보다는 지금 왜 대통령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부분들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본인이 그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보면 본인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결국은 대선 한 달 전에 네. 대통령 뭐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대통령 대행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저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있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예. 보고요. 그 이후에 보면 최근에 보면 본인이 어쨌든 이제 대선 출마하는 만큼 앞으로 뭐 이 계엄에 대한 어떤 평가 아니면 탄핵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어떠한 이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차별점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강점인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것이 본인이 이제 가장 강점인 부분이고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임기 단축을 포함한 어떤 개헌에 대한 문제
특히 본인이 어떤 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여야가 극심한 분열, 혼란, 갈등을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권력 구조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포함한 어떤 개헌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국민 통합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나름대로 오늘 메시지로 많이 담기지 않을까.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설득 메시지 그리고 명분이 충분히 나와야 전 앞으로 아마 대선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이 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승 탄력세가 묶일 수도 있다.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문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좀 궁금한데요. 예측 한번 해보신다면요. 네, 이제 미리 보는 출마 선언문이 되겠죠. 예. 뭐 사태 담화문에 이미 다 담았잖아요. 첫 번째는 경제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강조할 겁니다.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기려면은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다른 변수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한전 대행은 경제입니다. 뭐 예. 통상조사 본부장도 했었고 주미대사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바로 이걸 가지고서 관세, 미국, 또 트럼프 이 키워드로 이제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아니라 프레임을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중도를 얻겠다는 이런 걸 이야기할 테고, 두 번째는 좀 파격적인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겠죠. 나는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빅텐트를 칠 테니까 7공화국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다 와라. 이걸 주장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이겠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소통일 것이고, 왜 소통이 가장 크게 맞습니다. 윤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고 또 쪽방촌을 방문하잖아요. 양극화 해소의 내용도 출마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게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할지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내일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어떤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 아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좀 시도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심 조금 합의 추대해 주기를 좀 바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어떤 그동안 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어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얘기할 때 그것이 아마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얘기하지 아마 한덕수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단일화 방식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최종 후보가 이 양보를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민에게 보이는 어떤 컨벤션 효과를 생각한다면 원샷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바라는 것처럼 합의 추대가 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콘클라베 방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어떤 공개적인 어떤 경선 방식보다는 어떤 비공개 어떤 후보자 간의 어떤 담판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어쨌든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빅텐트 연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2021년도에 보면 2021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보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 단일화했던 경선 방식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아마 두 후보가 서로 양보를 해서 적합도 하고 경쟁력 조사를 5대5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단일화 경선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과 아마 국민의힘 최종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적합도 그다음에 경쟁력 이 방식들을 서로 혼용한 그러한 단일화 어떤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아마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마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2번을 달고 아마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대선 어떤 득표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5월 11일 후보 등록이 최종일 전에는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단일화가 잘 돼야 사실상의 컨벤션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시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호 2번을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달려면 11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이거든요. 11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에 따라서도 단일화에 대한 적극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얼마만큼 매끄럽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잘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봤는데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